이쪽은 저희 집 가정부예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임원들 앞에서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남편 건강 걱정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복죽 도시락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온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를 가정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화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순자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남편 한신남의 차는 아직 주차장에 없었죠. 승진 발령이 난 지 2달째였습니다. 대기업 상무. 남들이 들으면 박수를 칠 자리였어요. 순자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발령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신남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끓였어요. 오랜 시간 불 앞에 서서 고기가 뼈에서 살살 녹을 때까지 기다렸죠. 27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 드디어 올라섰다는 게 순자에게도 제 일처럼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신남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술자리가 잦아졌어요. 임원이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엔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자정이 넘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됐죠. 순자는 그래도 참았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자리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남의 얼굴에서 순자는 낯선 무언가를 봤습니다. 피로가 아니었어요. 귀찮음이었죠.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서 별다른 말도 없이 수저를 들었고 순자가 말을 걸면 짧게 대꾸하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27년 동안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만큼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순자는 그 변화를 모른 척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순의 어느 수요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신남의 얼굴이 유독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전날 밤도 자정이 넘어 들어왔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밑이 거먹게 꺼져 있었어요. 식욕도 없는지 아침밥도 두어 술 뜨다 말고 일어섰습니다. 신남이 출근한 뒤 순자는 한참 부엌에 서 있었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사고를 우려 국물을 냈고 전복을 손질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음식이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불을 낮추고 뚜껑을 덮고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뽀얀 국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거기에 찹쌀을 넣고 저었습니다. 전복죽이었어요. 몸이 축난 사람한테 이만한 게 없다고 친정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죠. 도시락통에 죽을 담고 작은 반찬통에 깍두기와 나물을 따로 챙겼습니다. 보자기로 곱게 쌌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수수한 코트를 걸쳤어요. 거울 앞에 잠깐 서다가 입술에 연한색 립스틱을 발랐다가 그냥 지웠습니다. 그냥 가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신남의 회사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순자는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힐끔 쳐다보며 좋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의도역에 내려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순자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로비 안에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군데군데
꽃 장식이 세워져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4 패밀리 데이 함께하는 우리 빛나는 내일.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패밀리 데이, 가족 행사, 그런 게 있다는 걸 신남에게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했을 수도 있었어요. 요즘 신남의 말을 순자가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건지도 몰랐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곳곳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순자는 보자기를 꼭 쥐고 신남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홀 안쪽에서 신남을 발견했어요. 신남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다른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표정이었죠. 옆에는 각자의 배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차려입고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신남이 순자를 발견한 건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순간 신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옆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27년을 함께 산 순자는 알았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당신 요새 통 못 먹는 것 같아서 내가 전복 넣고 죽 좀 정성껏 끓여왔어요. 따뜻할 때 어서 한 수저 들어요. 순자가 보자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신남은 보자기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 임원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인사들 하세요. 이분은 우리 집 살림 도와주시는 가정부 아주머니십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했더니 마음이 쓰였는지 여기까지 죽을 다 싸들고 오셨네요. 아주 고마운 분이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손에 들린 보자기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임원 중 한 명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의 배우자가 순자를 흘끗 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27년이었어요. 28배 결혼해서 지금까지 신남의 아침밥을 차렸고 신남의 와이셔츠를 다렸고 신남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밤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서랍에 넣어두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단 한 번도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는 게 내 자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정부였습니다. 순자는 보자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신남 앞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신남을 봤어요. 신남은 순자의 눈을 피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임원의 배우자가 조심스럽게 순자 쪽으로 한 발 다가서며 말했어요. 어머나,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리셨는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귀한 자리에 눈치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큰 실례를 했네요. 죽 식기 전에 어서들 드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유리문 밖으로 나왔어요.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순자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한강변이 나왔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순자는 난간 앞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 뭔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뜨거운 것이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품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꺼지는 느낌이었죠.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남이 들어온 건 그날 밤 자정이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자는 눈을 떴어요. 자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을 끄고 누워 있었죠. 신남은 거실 불도 켜지 않고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정부. 그 단어가 귓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신남이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웠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남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사이에 어둠만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신남은 식탁에 앉아 순자가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도 맞은편에 앉아 수저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죠. 신남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에헴 여보, 나 할 말이 좀 있어. 순자가 신남을 바라봤어요. 신남은 순자의 눈을 보지 않고 식탁 위 어딘가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돈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월급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당신이 쓸 돈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이제부터 각자 주머니 챙기기로 하자고. 순자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갑자기 왜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잖아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나도 이제 상무야. 내 위치에 맞게 품위도 지켜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하고 사람들 만나는 자리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매번 당신한테 돈 타서 쓰려니까 영 모양 빠져서 못 살겠어. 신남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하루 종일 집구석에만 있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밥이나 해먹고 청소나 하면 되지. 안 그래?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남이 순자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솔직히 한마디 좀 합시다. 당신 지금 집에서 하는 게 뭐야? 하루 종일 편안하게 집에만 있으면서 나는 밖에서 이렇게 피 터지게 뛰는데 당신은 그냥 뜨끈한 방구석에서 쉬는 거잖아. 순자의 손이 식탁 위에서 가만히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고요?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뭔데? 밥 좀 차리고 청소기 좀 돌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유세를 떨어. 남들 다 하는 건데 당신만 유난이야. 신남이 재킷을 집어들며 대답했어요. 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맨날 내 지갑만 쳐다보지 말고 어디 나가서 파트타임이라도 좀 알아봐요. 식당 서빙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내 돈에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알았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27년 동안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어요. 신남이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면 이 손으로 음식을 데웠고 신남이 힘들다고 쓰러지던 날엔 이 손으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쉬는 거였죠.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죠. 저녁이었습니다. 신남이 돌아왔을 때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이, 당신. 아침에 내가 말한 거, 돈 관리 따로 하자는 거 생각해 봤어? 신남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순자가 신남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신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 진짜? 웬일로 순순히 그러겠대? 응.
당신 말대로 각자 알아서 살기로 해요. 생활비도 용돈도 전부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해. 나도 이제 당신 돈 안 써요.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담담했습니다. 신남은 순자의 표정을 한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순자는 신남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안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친정아버지가 결혼할 때 건네준 봉투였습니다. 순자야, 이거 잘 챙겨둬라. 언젠가 쓸 일이 생긴다. 순자는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각종 영수증과 계좌 내역서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이 집은 친정아버지 돈으로 샀어요. 차도 그랬습니다. 거실 소파, 냉장고, 세탁기, 침대. 전부 친정아버지가 건네준 돈으로 장만한 것들이었죠. 신남은 몰랐습니다. 순자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친정아버지는 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어려서부터 그 사실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비싼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었고 좋은 차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신남에게도 아버지가 회사에 다닌다고만 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순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오래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순자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버지, 저 순자예요. 이제 그만 참으려고요. 드릴 말씀이 아주 많아요. 전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고 아버지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어요. 아버지, 이 집에 있는 것들 말이에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챙겨와도 되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연하지. 그게 다 어떤 돈인데 그놈이 보탠 게 단돈 1원이라도 있냐? 숟가락 하나까지 다 내가 사준 거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들고 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야 제가 정신이 좀 드네요. 순자야. 네, 아버지. 너 정말 단단히 마음먹은 거냐?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이 켜져 있었어요. 네, 아버지. 속 터지며 참는 건 이제 끝낼 거예요. 아주 단단히 먹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매니 칸이었어요.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써온 수첩이었죠. 순자는 수첩을 펼쳐 빈 페이지에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확인할 것들, 연락할 곳들, 순서.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의 습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감정보다 순서가 먼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신남이 출근하자마자 순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펼쳤어요. 집 명의는 김순자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결혼 전에 이미 정리해 둔 것이었죠. 전세가 아니었어요. 순자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했어요. 소유자 김순자. 결혼 초에 친정아버지가 사준 차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소파, 침대, 식탁. 순자는 하나하나 구매 내역을 확인했어요. 전부 친정아버지 계좌에서 이체된 것들이었습니다. 신남이 돈을 보탠 건 하나도 없었죠. 순자는 수첩에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짧게 썼어요.
이 집에서 신남의 것은 신남의 옷뿐이다. 순자는 수첩을 펼쳐든 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소장님, 저 백이동 김순자인데요. 이 집 매매는 말고 명예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부동산 소장이 반갑게 받았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잖아요. 제가 오늘이라도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집을 바로 새 사람한테 넘겨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사모님 단독 명의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내놓으셔도 됩니다. 순자는 수첩에 동그라미를 하나 쳤어요. 다음은 이삿짐 업체였습니다. 순자는 세 군데에 전화해서 견적을 받았어요.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을 골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일찍 가능할까요? 제일 빠른 시간으로요. 네, 사모님. 가능합니다. 짐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냥 이 집을 통째로 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 TV, 세탁기, 침대까지 싹 다요.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미리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달력을 봤어요. 목요일은 신남이 부산 출장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2박 3일이었죠. 순자는 수첩에 목요일에 줄을 그었어요. 오후에는 새로 이사할 곳을 알아봤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비워두고 있던 아파트였죠. 순자가 태어나서 결혼 전까지 살던 동네였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말씀하신 그 아파트 아직 비어 있죠? 그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 언제든 몸만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순자는 그날 저녁 신남의 밥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았어요. 신남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이, 오늘 국 맛이 꽤 괜찮네. 당신도 이제 슬슬 밥값 좀 하는 거야? 신남이 국을 한술 크게 뜨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순자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입에 맞는다니 참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신남은 순자의 표정을 보지 않았어요. 보았더라면 그 웃음이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다는 걸 알았겠지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자는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전부 순자 명의였어요. 해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뒀습니다. 카드도 확인했어요. 신남이 쓰는 카드는 순자 명의의 가족 카드였습니다. 정지 신청은 전화 한 통이면 됐죠. 수첩의 목록이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남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어요. 나 지금 부산 출발하니까 토요일 오후 늦게나 들어올 거야. 중요한 손님들 만나는 거니까 귀찮게 전화질하지 마. 알았어? 순자는 주방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네, 걱정 마요. 전화할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잘 다녀오세요. 신남이 기세등등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에 올 때 집안꼴 좀 깨끗하게 해놓고 나 밖에서 고생하고 오는데 집구석이 지저분하면 짜증나니까.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순자는 신남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끝까지 들었어요. 완전히 멀어지는 걸 확인한 뒤 순자는 핸드폰을 들어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삿짐 센터죠? 저 김순자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주세요. 1시간 안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이삿짐 차가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3명이 현관 앞에 섰어요. 어이쿠, 여기가 김순자 고객님 댁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활짝 열고 비켜섰습니다. 남자들이 집안을 휘둘러 보며 혀를 내둘렀어요.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 아이고, 밖에서 볼 때보다 짐이 훨씬 많네. 이거 꼬박 3시간은 걸리겠는데요? 시간은 넉넉하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대신 물건들 상하지 않게 아주 꼼꼼하게 부탁드릴게요. 순자는 미리 적어둔 목록을 작업자에게 건넸습니다. 작업자가 목록을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사모님, 거실 소파에 식탁, 냉장고, 세탁기, 거기다 안방 침대랑 화장대, 옷장까지 이거 진짜 다 가져가시는 거 맞아요? 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요. 아니, 저기, 안방 침대까지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요? 순자가 차갑고 조용하게 대답했어요. 네, 텅 비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니까요. 걱정 말고 싹 실어주세요.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실 소파가 가장 먼저 나갔어요. 소파가 빠진 자리에 휑한 바닥만 남았습니다. 온 가족이 밥을 먹던 식탁이 조각조각 분해돼 나갔어요. 의자 6개가 줄지어 차례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이 검은 천에 꽁꽁 포장됐어요. 그 옆에 있던 커다란 장식장도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다음은 주방 차례였어요. 냉장고 안 음식을 싹 비운 뒤 냉장고가 나갔습니다.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냄비, 프라이팬까지 몽땅 실렸어요. 매일 같이 닦고 아꼈던 그릇과 접시, 수저와 컵도 전부 상자에 담겼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텅 빈 주방을 돌아보며 한마디 했어요. 세상에, 이제 진짜 싱크대만 덜렁 남겠네요. 순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싱크대는 집주인 거니까 그냥 두고 가세요. 제 물건이 아니니까요. 작업자가 순자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가 싶어 물어보고 싶은 눈치였지만 순자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안방 차례가 됐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거칠게 분해됐어요. 화장대도 나갔습니다. 옷장과 서랍장도 차례차례 나갔어요. 옷장이 쑥 빠지자 그 안에 걸려있던 신남의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뒹구는 그 옷들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저 구석 바닥 한쪽에 대충 뭉쳐서 쌓아두었을 뿐입니다. 작업자가 안방을 훑어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고 해진 이불 뭉치를 가리켰어요. 사모님, 저 구석에 있는 저건 안 가져가세요? 순자는 그 이불을 가늘게 뜬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저건 그냥 거기 그대로 두고 가세요. 네, 이사 가시는데 저건 왜 안 챙기시고요? 저건 내게 아니라 그 양반 거거든요. 27년 전부터 유일하게 그 사람 거였던 물건이니까요. 작업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창문의 커튼이 사정없이 걷혔어요. 거실 러그가 둘둘 말려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신발장까지 싹 비워지고 나갔어요. 순자의 신발과 가방까지 전부 챙긴 뒤였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가자 마지막 이삿짐 상자가 트럭에 실렸습니다. 순자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또각또각 순자의 발걸음 소리가 빈 벽에 부딪혀 텅텅 울렸습니다. 거실은 먼지만 쌓인 바닥만 남았습니다. 주방은 흉측하게 싱크대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안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바닥에 팽개쳐진 신남의 옷가지들만 처량하게 남았습니다. 순자는 현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꾹꾹 눌러 썼어요. 당신 입으로 그랬지?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살자고. 그래서 내 돈으로 산 내 것들만 챙겨서 나가. 당신 물건은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고스란히 남겨뒀으니까 앞으로 그 잘난 상무님 돈으로 호강하면서 혼자 잘 살아봐. 순자는 그 메모지를 현관문 안쪽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기, 수도, 가스해지 신청을 바로 끝냈어요. 인터넷이랑 집 전화도 가차없이 해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남이 폼 잡으며 쓰고 다니던 순자 명의의 가족카드 2장도 그 자리에서 정지시켰어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서늘하게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27년을 피땀 흘려 가꾼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미련조차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열쇠를 부동산 소장에게 전해주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먼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길가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아탔어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백미러로 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친정아버지가 계신 아파트 주소를 똑똑히 말했어요. 여의도 쪽으로 가주세요. 아주 빨리요. 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정들었던 아파트가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신남의 부산 출장은 예정대로 이틀이었어요. 순자는 친정아버지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한참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남이었어요. 순자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문자가 먼저 도착했어요. 이 여편니가 진짜 미쳤나? 내 전화 당장 안 받아? 지금 어디서 뭘 하길래 전화를 무시해? 당장 전화 받으라고. 순자는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랐어요. 신남이 집에 도착한 건 토요일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출장을 하루 일찍 끊고 올라온 것이었어요. 아마 전기가 안 된다는 걸 관리사무소 전화로 먼저 알았겠죠. 신남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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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신남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고 다시 눌렀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래? 번호가 왜 틀려? 손가락에 살이 쪘나? 왜 삐삐 소리만 나고 난리야?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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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또 오류였어요. 신남은 잠시 멈췄습니다. 번호가 바뀐 적이 없었는데 결혼기념일 숫자였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신남은 천천히 한 번 더 눌렀어요. 아이씨 하나, 둘, 셋, 넷. 분명히 맞는데. 야, 김순자.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지금 나랑 장난해?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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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세 번째 오류음과 함께 경고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삐. 잠시 후 경비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305 비밀번호 오류 3번 감지됐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신남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경찰 2명이 걸어왔어요. 신고 접수됐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시죠? 신남이 경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니, 경찰 양반. 내 집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집사람이 번호를 바꿨는지 어쨌는지 도통 열리지가 않아요. 이거 좀 당장 따주쇼. 경찰이 문을 바라봤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세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신남이 잠깐 멈췄어요. 아, 그게 아내 명의긴 한데 내가 이 집에서 20년을 넘게 산 바깥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이 집 상무야, 상무. 나 이런 사람이라고요. 경찰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명의자분이 아니시면 함부로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명의자분께 직접 연락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문이 안쪽에서 조금 열렸어요. 체인이 걸린 채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눈이 보였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밤중에 남의 집 문을 왜 그렇게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네, 정말. 신남이 문틈을 향해 한 발 다가섰어요. 남의 집? 여기가 왜 남의 집이야? 내가 여기 주인이야. 당신 뭐야? 당신이 왜 내 집 안에서 나와? 당장 문 열어. 여성이 문틈 사이로 신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봤어요. 경찰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이분이 여기 거주자라고 하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 집 정식으로 계약하고 어제 이사 왔거든요. 전 주인 아주머니는 짐 싸서 진작에 나가셨다고 부동산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저씨 혹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신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사를 가요? 누가요? 아니, 전 주인 김순자 씨요. 그분이 집도 팔고 짐도 다 빼서 나갔다니까요. 저는 복비랑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들어온 새 주인이라고요. 경찰 아저씨, 이 사람 좀 빨리 쫓아내 주세요. 신남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경찰이 신남을 돌아봤습니다. 명의자분과 연락이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사모님하고 통화부터 해보시죠. 신남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본인 집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으니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연락이 안 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정 그러시면 월요일에 부동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신남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갔어요. 새 집주인이 체인을 걸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도에 신남 혼자 남았어요. 캐리어가 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신남은 천천히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전부 신남이 건 것들이었죠. 순자에게서 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어요. 신남은 그날 밤 차 안에서 잤습니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혔어요. 10월 밤바람이 차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신남은 목이 뻐근한 채로 눈을 떴습니다. 차 유리에 성에가 끼어 있었어요. 히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나왔지만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순자에게 보낸 문자가 10개가 넘었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신남은 회사 근처 사우나로 갔어요. 샤워를 하고 사우나 안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설렁탕이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면서도 숟가락을 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신남은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사우나에서 빌린 면도기로 수염을 밀었지만 넥타이가 반듯하게 메어지지 않았어요. 거울이 작았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장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머, 상무님. 오늘 안색이 왜 이렇게 흑빛이세요? 어디 몸이라도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신남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제 좀 늦게까지 일했더니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다들 일들 봐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신남은 카드를 꺼냈어요.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삑. 손님, 죄송한데 이 카드는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네요.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뒷분들이 기다리셔서요. 계산원이 말했어요. 신남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같은 소리가 났어요. 신남은 지갑을 뒤졌어요. 현금이 얼마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어요. 아이 참 민망하게. 여기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으로. 신남은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오후에 신남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월급날까지 열흘이 남았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매달 술값, 골프 회원권, 개인 용돈으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신남은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신남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잠깐 멈췄습니다. 이봐, 김순자, 당신 지금 어디야?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집은 왜 딴 사람한테 넘어가 있고, 번호는 왜 바뀌고, 전기는 왜 끊겼냐 말이야. 거기다 내 카드까지 싹 다 막아버리면 난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 당신 왜 그래요?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돈 관리 따로 하고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고. 그래서 난 내 것들만 챙겨서 나온 것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신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당신 것만 챙겨? 이 여편니가 정말 미쳤나? 그렇다고 27년 같이 산 집을 통째로 넘기는 게 제정신이야? 그 집이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있는 집이냐고. 착각하지 마요. 그 집 처음부터 내 명의였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 시집 올 때 고생하지 말라고 사주신 내 집이라고요. 당신이 그 집 살 때 단돈 10원이라도 보탠 거 있어요? 있으면 어디 한번 내놔봐요. 신남의 손이 떨렸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명의가 대수야? 같이 살면 우리 집이지. 당신이 대체 그 집 사는데 보탠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예요? 숟가락 하나, 냄비 하나라도 당신 돈으로 샀냐고요. 신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기도 내 명의였고 수도도 가스도 인터넷도 다 내 명의였어. 카드도 내가 내 돈으로 결제하던 내 명의 가족 카드였고 당신 거 하나도 안 건드렸으니까 억울해하지 마요. 순자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어요. 낮고 또렷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이제 어디서 자고 어디서 밥을 먹으라는 거야. 나 상무야, 상무. 남 부끄러워서 이거 어떡할 거냐고. 글쎄요. 그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각자 살자고 큰 소리 친 건 당신이었잖아요.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남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퇴근 후 신남은 다시 사우나로 갔습니다. 프런트에서 장기 이용권을 물어봤어요. 저기요, 여기 한 달 달방 끊으면 얼마예요?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손님. 신남은 지갑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일주일짜리는 얼마요? 8만 원입니다. 신남은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세었어요. 모자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말했어요. 손님, 카드도 결제 가능하세요. 신남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손님.
이 카드 정지된 카드라고 뜨는데요. 다른 건 없으세요? 신남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법인카드였거든요.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신남은 탈의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상무. 대기업 상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27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나 탈의실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잘 곳도 먹을 것도 쓸 카드도 없이 신남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어디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탈의실에는 모르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순자는 친정아버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였어요. 짐은 아직 다 풀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순자야, 너 저녁은 챙겨 먹었니? 이럴 때일수록 밥심으로 버텨야 하는 법이야. 대충 물에 밥 말아 먹지 말고 제대로 좀 챙겨 먹어라. 네, 아버지. 저 아까 든든하게 잘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잠깐 아래층으로 내려와 보렴. 나 혼자 밥 먹으려니 영 입맛도 없고 적적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같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자꾸나. 순자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아파트 2층 아래에 살았어요. 순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살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등이 곧은 노인이었어요. 칠순이 넘었는데도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밖이 꽤 쌀쌀하지? 거실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2가지였어요. 수수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순자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한 서방인가 뭔가 하는 놈한테서 연락은 좀 오더냐? 오긴요. 자기가 아쉬우니까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로 계속 전화를 해대는데 제가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뒀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더라고요. 아버지가 국을 한술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아주 잘했다. 100번 잘했어. 그런 놈은 아주 혼줄이 나봐야 정신을 번쩍 차리지. 당분간은 절대 받아주지 마라. 알겠니?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예전부터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제가 결혼할 때 집이랑 차를 전부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냄비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였습니다. 다 네 엄마 때문에 그런 거다. 다른 이유는 없어.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왔었잖니. 외갓집 형편이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네 할머니가 그걸 평생 약점 잡아서 얼마나 들들 볶으셨는지 모른다. 네 엄마가 말도 못하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구나. 아버지의 눈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내 딸만큼은 절대 그렇게 살게 안 하겠다고 결심했지. 여자도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은 있어야 어디 가서 기 안 죽고 당당하게 사는 법이야. 그래야 아무한테도 굽실거리지 않고 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으니까. 내 뜻 알겠니? 순자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목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아버지, 저한테는 왜 27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말해서 뭐 하겠냐? 네가 알면 그 한 서방놈도 금방 눈치챌 게 뻔한데. 모르는 게 약이라고 때가 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린 거지. 이제야 제 주인을 제대로 찾아간 셈이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7년이었어요. 아버지는 27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전화해서 하소연할 때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울 때도 아버지는 그냥 들어줬어요. 다 알면서도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오냐, 왜 그러냐?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으신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순자를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귀 뒤가 살짝 붉어졌어요. 애끼, 이 녀석아. 다 큰 어른이 무슨 눈물바람이야? 얼른 밥이나 먹어라. 식으면 맛없다. 저녁을 마치고 순자는 아버지 집에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신남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였어요. 순자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집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줘. 나 지금 어디서 자야 해. 순자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떠올랐어요. 내 명의로 된 게 하나라도 있어야 아무한테도 굽히지 않는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을 켰어요. 아직 상자가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상자를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었어요. 27년 만에 꺼내보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자격증을 펼쳐봤습니다. 김순자. 이름 석자가 또렷했습니다. 순자는 자격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첩을 펼쳤어요. 남은 목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연락. 순자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오래된 동료였습니다. 함께 일했던 시절이 스쳐 지나갔죠. 내일 전화하면 됐습니다. 순자는 볼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어요. 오랜만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금방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어요. 연한 색이었습니다. 천천히 발랐어요. 지우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끓이고 책상에 앉았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이름이 보였어요. 이정민. 함께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순자가 결혼하면서 그만두던 날 이정민은 말했었죠.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말해. 자리는 만들어줄게. 27년 전 말이었어요. 그게 아직 유효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할 수 있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나야. 김순자.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자야? 진짜야? 응, 나야. 어머, 몇 년 만이야.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순자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나 다시 일하고 싶어서. 이정민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기다렸어요.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오늘? 응. 마침 사람 필요했거든. 와서 얘기하자. 순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1시간 뒤에 갈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단정한 재킷이 있었어요.
짙은 감색이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았던 거였죠. 순자는 재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의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사무실 건물 앞에 서자 오래전 기억이 스쳤어요. 비슷한 건물 앞에서 매일 아침 21번 고르고 들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왔어요. 머리가 반쯤 휘어졌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야, 하나도 안 변했다. 이정민이 순자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많이 변했어.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쪽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이정민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순자는 커피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 인생 살려고. 이정민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잘 됐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민이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 사무실 기업 자문 쪽이 요즘 많이 바빠. 네가 예전에 기업 계약 쪽 잘했잖아. 감 돌아오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만 괜찮아? 괜찮아. 순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 내일부터. 이정민이 웃었어요. 역시 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순자는 잠깐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재킷깃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남이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순자는 생각했어요. 27년 동안 서랍 안에 있던 자격증이 내일부터 쓰일 것이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어요. 연한 색이었습니다. 천천히 발랐어요. 지우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끓이고 책상에 앉았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이름이 보였어요. 이정민. 함께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순자가 결혼하면서 그만두던 날 이정민은 말했었죠.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말해. 자리는 만들어줄게. 27년 전말이었어요. 그게 아직 유효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할 수 있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여보세요. 기업 법무팀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민아. 나 김순자야.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나, 순자? 너 정말 순자 맞니? 세상에, 이게 대체 몇 년 만이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더니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어? 정말 꿈만 같다. 응, 나야. 잘 지냈지?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어머, 놀라고 말고. 야, 너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네. 무슨 일이니? 잘 지내는 거야? 순자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나 다시 일 좀 해보려고. 서랍 속에 꽁꽁 숨겨뒀던 자격증 좀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내야겠어. 이정민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기다렸어요. 뭐라고? 정말이지? 야, 너 말 잘했다. 너 혹시 지금 당장 우리 사무실로 올 수 있어?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오늘? 지금 당장 말이야? 그래, 지금. 마침 우리 쪽에 일손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참이었는데 내 전화가 아주 구대주 같다. 어서 와서 얼굴 보며 자세히 얘기하자. 순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알았어. 옷만 챙겨 입고 1시간 뒤에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단정한 재킷이 있었어요. 짙은 감색이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았던 거였죠. 순자는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의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사무실 건물 앞에 서자 오래전 기억이 스쳤어요. 비슷한 건물 앞에서 매일 아침 21번 고르고 들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왔어요. 머리가 반쯤 휘어졌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야, 김순자.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어쩜 예전 그대로니? 얼굴이 아주 환해진 게 보기 좋다. 이정민이 순자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변하긴 왜 안 변해? 27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그냥 가겠니? 그동안 집구석에만 갇혀 살다가 이제야 세상 밖으로 좀 나왔어.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쪽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이정민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대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연락도 한 번 없더니만 사연이 좀 있는 모양이네. 순자는 커피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의 집 뒷바라지 그만하고 내 이름 석자 걸고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이정민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아이고, 잘 생각했다. 너 원래 똑 부러지는 애였잖아. 진작 그랬어야지, 정말 반갑다, 순자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민이 서류를 꺼냈어요. 마침 우리 사무실 기업 자문 쪽이 요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 너 예전에 기업 계약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썼잖아. 오랜만이라 좀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다시 예전 실력 발휘해 볼 수 있겠어? 당신이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걸. 나 정말 자신 있어. 제대로 한번 해볼게. 순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았어. 역시 김순자다. 그럼 언제부터 출근할래? 마음 정했으면 빨리 시작하자. 내일부터 당장 나갈게. 하루라도 빨리 내 자리를 찾고 싶거든. 이정민이 웃었습니다. 하하, 성격 급한 건 예전이랑 똑같네. 역시 너답다. 내일부터 바로 보자. 사무실을 나오면서 순자는 잠깐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재킷깃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남이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순자는 생각했어요. 27년 동안 서랍 안에 있던 자격증이 내일부터 쓰일 것이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재킷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어요. 어제보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정민이 자리를 안내했어요. 자, 순자야. 여기가 이제 네가 앉을 자리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천천히 분위기부터 익히면서 한번 둘러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알았지?
순자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15년 만에 잡는 업무였어요. 화면을 보니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기업 계약서였어요. 읽어내려가면서 오래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빠진 조항이 보였어요. 순자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동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유, 첫날인데 혼자 드시게 할 순 없죠. 저희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래요? 근처에 제가 정말 잘 아는 맛집이 있거든요. 순자는 잠깐 멈췄어요. 변호사님, 27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머, 저야 고맙죠. 안 그래도 어디가 맛있는지 몰라서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같이 가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남이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어요. 옆에 앉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나, 전화 오는데 안 받으세요? 중요한 전화면 받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은 밥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어서 들어요. 순자는 국을 한술 떴어요. 오후에 이정민이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순자야, 아까 준 서류 좀 훑어봤어? 혹시 뭐 좀 이상한 구석이나 보완할 점이라도 보여? 순자는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응, 정민아. 여기 12페이지 사망 좀 봐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주 결정적인 게 빠졌더라고. 납품이 늦어질 때 어떻게 배상할 건지에 대한 조항이 쏙 빠졌어. 이거 이대로 도장 찍으면 나중에 큰일 나겠는데? 이정민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 역시 김순자네. 우리 팀 애들이 수십 번을 들여다봐도 아무도 못 잡아낸 건데. 야, 너 아까는 실력이 녹슬었을까봐 걱정된다더니 아주 실력이 죽지 않았구나. 호호, 그러게 말이야. 몸이 기억하는 오래된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긴 무섭네.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재킷을 입고 가방을 들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신남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바쁜 시간에 웬일이세요? 순자야. 나야, 신남이. 제발 전화 좀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신남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짧게 하세요. 나 지금 퇴근하는 길이라 바쁘거든요. 순자야, 나 지금 정말 죽을 맛이야.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 한 술도 못 넘기고 있어. 잠은커녕 차 안에서 웅크리고 자는데 온몸이 쑤셔서 비명이 다 나온다니까. 순자는 건물 밖으로 나오며 대답했어요. 아유, 대기업 상무님께서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요? 여보, 우리 제발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그날 사람들 앞에서 당신 보고 가정부라고 한 거, 그거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쳐갔어요. 이미 뱉은 말이 쟁반에 담기기라도 한대요. 당신이 내 가슴에 박은 대못이 취소한다고 빠지는 줄 알아? 그게 내가 그때 승진하고 너무 들떠서 잠시 눈이 뒤집혔었나 봐. 순자야. 한신남 씨. 똑똑히 들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내가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기나 해? 당신 아침밥 챙기고 구겨진 와이셔츠 빳빳하게 다리고 당신 힘들다고 징징거릴 때마다 밤새 다 받아줬던 게 다 애정인 줄 알았어? 변호사 일까지 포기하고
당신 어머니 병수 밟은 게 고작 가정부나 하는 일인 줄 알았냐고. 수학이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나 당신처럼 한가하게 징징거릴 시간 없어요. 나도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거든요. 출근? 아니, 당신이 갑자기 어디로 출근을 한다는 거야? 혹시 마트 캐셔라도 나가는 거야? 사무실이요. 무슨 사무실? 거기가 어딘데? 변호사 사무실이요. 나 김순자 변호사로 다시 복귀했거든요. 신남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뭐? 변호사? 당신이 무슨 수로? 아니, 자격증은 이미 장롱 면허된 거 아니었어? 장롱에 있든 서랍에 있든 내 실력 어디 안 가요. 당신처럼 입만 산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할 말 있으면 이제 내 사무실로 정식으로 연락하세요. 그럼 이만.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면서 순자는 생각했어요. 신남은 지금쯤 사우나 탈의실에 앉아 있겠죠. 아니면 차 안에 있겠죠. 상무 자리에 오른 사람이 갈 곳 없이 떠돌고 있겠죠. 순자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터널 안에서 유리에 순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같았어요. 낯설었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출근했어요. 아침 8시 반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녁 6시에 나왔습니다. 오래된 감각이 빠르게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순자에게 서류를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이정민이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귀한 손님 한 분 오셨다. 잠깐 들어와 봐.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실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양복이 반듯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았어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나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아버지가 여기 웬일로 계시는 거예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토끼 눈을 하고 봐? 내가 내 발로 여기 좀 왔기로써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러냐?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순자의 아버지 김병수였습니다. 이정민이 뒤따라 들어오며 문을 닫았어요. 어머, 정민아. 너희 두 사람 혹시 원래 아는 사이였니? 난 정말 꿈에도 몰랐어. 이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얘가 정말 헛똑똑이네.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큰 손님이 누구신지 알아? 바로 여기 계신 아버님이셔. 순자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무실 든든한 단골 고객이다. 벌써 10년째 내 모든 법적인 일을 여기서 다 봐주고 있는데 넌 그것도 모르고 살았냐?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를? 아니, 대체 언제부터 여기를 다니신 거예요? 정민이가 어제 전화로 내 얘기 다 하더라. 네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다시 일 시작한다고 말이야. 그 소식 듣자마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이정민이 순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네가 다시 일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 너한테 힘 좀 실어주시려고 말이야. 김병수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한 서방인지 뭔지 아는 놈이 이제 와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에 숟가락 얹으려고 발악을 할 게 뻔하지 않냐?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못 보니까 법으로 아주 꽉꽉 틀어막으려고 왔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그 사람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염치? 흥?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마라. 그놈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놈이야. 내 말 명심해라. 곧 시커먼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
김병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그 자식이 너한테 가져다 준 게 뭐가 있어? 쥐꼬리만 한 월급은 다 자기 품위 유지비로 쓰고 이 집이며 차며 전부 내 돈으로 해준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혼할 때 반을 달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정민이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님이 순자 씨 결혼하기 전부터 내 명의로 꼼꼼하게 해두신 재산 목록이야. 증여받은 기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남아있더라고. 법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남 씨가 아무리 억지를 써도 손가락 하나 못 대게 우리가 싹 막아줄 거야.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집, 자동차, 혼인 전 예금 내역. 전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날짜였어요. 아버지, 이걸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전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김병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그놈이랑 손잡고 식장 들어가던 그날부터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모간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네가 하얀 드레스 입고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가는데 이 아비 마음은 아주 천근만근 무거웠어. 저 얄팍한 자식이 내 귀한 딸 귀한 줄이나 알고 살까 싶어서 말이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 미리 다 준비해 둔 거야. 김병수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내 예감이 한치도 안 틀리더구나. 그놈은 네가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끝까지 몰랐던 거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27년이 담겨 있었어요. 이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마음 약해지지 마. 신남 씨가 이혼 소송 걸어오면 우리 사무실에서 다 맡아줄게. 넌 그냥 우리 믿고 가만히 있어도 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민아. 이건 내가 직접 할게. 내 손으로 그 사람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이정민이 순자를 봤습니다. 정말? 네가 직접 소송을 맡겠다고? 응. 27년 동안 가슴속에 쌓인 응어리 내가 직접 법정에서 다 풀어버릴 거야.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려줘야겠어. 김병수가 순자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날 저녁 신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순자야, 우리 이제 이혼 얘기 좀 매듭 지어야 할 것 같아. 재산 정리도 반반씩 깔끔하게 해야 하고 내일 시간 좀 내줘. 순자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어요. 볼펜을 들었습니다. 남은 목록이 하나였어요. 이혼 소송. 순자는 그 옆에 날짜를 아주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평소보다 훨씬 정성껏 단장을 했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을 걸치고 머리는 한 오라기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올렸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힘주어 발랐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기죽지 않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하며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법원 정문에 들어서자 이정민 변호사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오늘 아주 멋진데? 변호사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고마워, 정민아. 덕분에 용기가 좀 나네. 준비는 다 됐지? 긴장하지 말고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순자는 고개를 들어 법원 건물을 꼿꼿하게 올려다봤습니다. 아니, 긴장 같은 거 안 해.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한걸. 조정실 복도에 도착해
순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문이 열리며 신남이 들어왔어요. 순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신남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상무님 소리 듣던 번듯한 모습은 간대없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수척하기 짝이 없었죠. 눈밑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빳빳하던 양복은 여기저기 구겨져 볼 품이 없었습니다. 세상천지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얼굴에 그대로 쓰여 있었어요. 신남도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죄지은 사람처럼 금방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신남의 옆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척 내밀며 기세등등하게 입을 열었어요. 조정위원님, 이보세요. 두 사람이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동안 일궈온 재산은 당연히 반반으로 딱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이며 차며 예금이며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분할 대상입니다. 그러자 이정민 변호사가 콧방귀를 뀌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쾅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나 변호사님, 무슨 그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세요? 여기 이 자료들 좀 똑똑히 보시라고요.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승전보를 울리듯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아파트는 순자 씨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친정아버지께 증여받은 고유 재산입니다. 혼인신고일보다 석 달이나 앞서서 이미 명예 이전이 끝났다고요. 남편이 숟가락 하나 얹은 적 없는 집인데 어디서 감히 반을 달라고 소리를 높이십니까? 신남의 변호사가 당황한 듯 서류를 급하게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여기 이 자동차도 결혼 전에 순자 씨 돈으로 산 단독명의 차량입니다. 27년 살았다고 남의 재산이 자기게 되는 줄 아시나 본데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신남이 억울하다는 듯 엉덩이를 들썩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 집에서 27년을 먹고 자고 했는데 내가 그 집 안주인 노릇을, 아니 바깥 주인 노릇을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정민 변호사가 이번엔 신남의 은행 통장 내역서를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한신남 씨, 본인 통장 내역 좀 보세요. 27년 동안 당신이 집에 생활비 한 푼 보탠 적 있어요? 월급 받으면 술 처먹고 골프 치고 당신 품위 유지하느라 쥐꼬리 하나 남김없이 다 써버렸잖아. 그동안 쌀 사고 연탄 사고 애들 키운 돈은 다 순자 씨가 친정에서 가져온 돈으로 해결했다고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눈썹이 점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남의 변호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이정민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롭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당신이 안 낸 생활비 27년치를 싹 다 청구해야 할 판이라고요. 당신 그거 다 갚으려면 상무 월급 몽땅 털어넣어도 모자랄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신남이 벌떡 일어서려다 변호사에게 제지당하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탁 덮으며 엄중하게 선언했습니다. 한신남 씨 측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모든 재산은 김순자 씨의 고유 재산임이 확실하며 남편의 기여도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남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27년 거주한 정성을 봐서 위자료라도 조금. 조정위원이 손을 휘저으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오히려 아내 측에서 생활비를 청구하면 한신남 씨는 쪽박차게 생겼어요. 김순자 씨 생활비 청구 소송 진행하시겠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돌려 신남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한때는 하늘처럼 믿고 살았던 남자가 이제는 비 맞은 생쥐꼴을 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죠. 아니요,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사람과 오늘부로 남남이 되는 걸로 족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남을 무섭게 쏘아봤습니다. 한신남 씨, 아내의 선처에 감사하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신남은 한참 동안 고개를 쳐박고 있다가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조정실 밖으로 나오자 이정민이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고생 많았어. 아주 통쾌하게 끝났다. 순자도 처음으로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때 뒤에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남이었어요. 순자야. 순자야, 잠깐만.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신남의 눈은 이미 벌겋게 충혈되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상무가 되고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 정말로 잘못했어. 나 한 번만 다시 봐주면 안 될까? 순자는 그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27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갈비찜을 끓이던 저녁,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던 창가, 그리고 가정부라며 자신을 무시하던 차가운 목소리까지요. 미안하다는 말 접수했어.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겠고. 순자가 차갑지만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남아,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깨진 거울은 붙일 수 없는 법이야. 용서?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신남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까지 순자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신남의 처량한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순자야, 우리 오늘 같은 날은 최고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순자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이제부터 진짜 인생 시작인데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3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출근했어요. 서초동 사무실 창가 자리가 순자 자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동료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유, 이 계약서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눈엔 아무리 봐도 빈틈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변호사님이 보시면 또 구멍이 숭숭 보일 것 같아서요. 한 번만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어봤어요. 에구, 여기 23페이지 끝부분 좀 봐요. 이 대목에서 계약 해지 조건이 너무 헐거워요. 이렇게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오리발 내밀고 쏙 빠져나갈 텐데 그럼 우리 의뢰인만 독박 쓰는 거라고요. 당장 이 부분부터 꼼꼼하게 다시 고쳐요. 동료가 메모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김 변호사님은 못 속여.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세세한 걸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잡아내시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니까요. 순자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호호, 대단하긴요. 27년 동안 남편 와이셔츠 주름 하나까지 잡아내던 눈썰미인데 이 정도야 껌이죠. 이게 다 몸에 밴 습관이라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정민이 순자 자리로 왔어요. 순자야, 이제 일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자. 오늘 아버님이 근처에 오셨다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네. 얼른 일어나, 배고프시다잖아. 순자는 재킷을 집었습니다. 식당은 사무실 근처 한정식 집이었어요.
김병수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손을 들었어요. 오냐, 우리 딸 왔니?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어서 이리 와서 앉아라. 네,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순자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정민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먹었어요. 김병수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순자야. 너 혹시 그 한서방, 아니, 그 인간 소식 좀 들었니? 요새 어떻게 사는지 알고나 있어?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 사람 소식 궁금하지도 않고 들을 일도 없어서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대요? 그 잘난 대기업 상무 자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더라. 나이도 많고 실적도 없으니 회사에서 찬밥 신세되다가 결국 잘린 거지. 아주 꼴 좋게 됐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무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모자라서 결국 나왔다더라. 나이도 있고 실적도 없고 버티질 못한 거지. 이정민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 혼자서 많이 힘들게 지낸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서 다 쓰러져가는 고시원 방 한 칸 얻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던데 참 인과응보가 따로 없죠. 순자는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언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뭐.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병수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다고 마음이 좀 짠하고 불쌍하니? 너 또 마음 약해져서 흔들리는 거 아니지?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불쌍하냐고요? 솔직히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내가 더 이상 상관할 일도 아니고 해결해 줄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건 잘 알아요. 제 코가 석 자거든요. 김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딸. 그게 맞다. 이제 너만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정민이 순자 옆에 섰습니다. 순자야, 다음 달에 아주 큰 기업 자문건이 하나 들어올 것 같아. 이거 아무래도 네가 맡아줘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벌써 난리야. 순자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 아주 큰 건이라고? 그럼 수임료가 얼마짜리인데? 돈 많이 주는 일이면 내가 두말 않고 맡아야지, 암. 이정민이 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김순자다. 그래, 이래야 내 친구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버지와 나란히 걸었어요. 김병수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네 아버지. 너희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다.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딸 기특하다고 박수치고 있을 거야. 순자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앞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팔짱을 살며시 꼈어요. 김병수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이 들어왔어요. 사무실에 돌아와 순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손이 서류 위를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서랍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햇살을 받으며 볼펜을 쥐고 있었어요. 김순자였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김순자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순자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참았던 것도, 떠나던 날도, 법정에서도 그 대신 볼펜을 들었어요.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자격증을 꺼냈고 자기 이름 석자를 다시 세상 앞에 내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던 사람이 김순자로 돌아오는데 27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늦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순자가 복수에 성공하는 장면보다 한강변에 혼자 서 있던 장면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던 그 순간, 순자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던 거니까요. 화내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돌아선 그 뒷모습이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가정부라는 말을 들은 날 저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순자가 모든 걸 가져간 그날, 남편 한신남에게 과연 기회를 한 번쯤 줬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순자의 선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다 읽겠습니다.